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정자계, 정지되어져 있는 자계에서 암페어 법칙을 배웠고요. 암페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대칭된 전류와 그 대칭된 전류 주위에 우리가 대칭된 페루프를 그리고요. 그 위에서 모든 자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자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의 다른 한 가지 자계에 관련된 방정식이었죠. 자속 밀도의 발산값은 항상 0이다. 어떤 소스도 자연계의 원천도 자속 밀도를 발산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가 뭘 정리했냐면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의 컬의 값이 즉 델 연산자의 크로스 프로덕트 A를 한 값이 결과적으로 자속 밀도가 된다라는 정의를 우리가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결과적으로 쭉 유도를 했었죠. 쭉 유도해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 벡터를 결과적으로 그 소스 전류 밀도 J에 의해서 구하는 포화성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포화성 방정식의 해로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얻었고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그림에서부터 해석을 했었죠. 어떤 우리가 소스 전류 밀도 J를 가지게 되면 그 J에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이 지점에서의 자속 밀도 혹은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이 모든 전류 밀도의 영향들을 다 합산해 주죠. 이 지점에서 합산을 해주죠. 그 값이 결국에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값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컬을 취해주면, 회전값을 취해주면 자속 밀도 B를 이 지점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노트를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란 정의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자속 밀도를 바로 구하는 방법들을 취했는데 그 경우에는 전류가 굉장히 대칭적이거나 무한히 긴 도선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가 자속 밀도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4장 1절에 가면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비오사바트 법칙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 비오사바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들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바로 적용하는 문제에 적용하고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암페어 법칙 그리고 우리가 자계에 대한 맥스웰 이퀘이션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유도하는 것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 비오사바트 법칙이 나오게 되는지 실제로 맥스웰 이퀘이션과 연속이 되는지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오사바트 법칙을 우리가 실제로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나온 결과죠.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오사바트 법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오사바트 법칙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칭적이지 않은 무한히 긴 도선이 아닌 임의로 주어지는 도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 밀도를 구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폐회로 전류를 가정하겠습니다. 폐회로 전류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회로 전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폐회로 전류가 도선이 있겠죠. 도선이 굉장히 가는 도선이고요. 그냥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이지만 실제로 이런 도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도선에서 이 도선이 있는 위치를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는 직각좌표기를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프라임을 붙이는 이유는 뭐였어요? 전류 소스 혹은 전하 소스, 전개나 자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존재하는 위치죠. 그래서 이 위치에 전류 밀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위치에 전류 밀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 전류 밀도를 우리가 얘를
전류밀도 J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J라는 전류밀도가 이 도선 위에 원형 페루프를 지나는 이런 도선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도선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을 따라서 흐르니까. 그리고 자석 밀도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 J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위치를 우리가 x, y, z 좌표라고 할게요. 이미의 x, y, z 좌표. 얘는 x', y', z'은 소스가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붙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거죠. 이 지점을 우리가 x, y, z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을 어떻게 놨어요? 이 지점을 x', y', z'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저기서는 이런 부피 V'에 들어가는 전류였는데 이제 그 V'이 이렇게 생긴 거죠. 거기서 한 점 x', y', z' J에 있는 J라는 전류 밀도에 의해서 이 지점에서 그러면 마그네틱 포텐셜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은 이런 전류의 크기지만 이 지점에서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거리 r에 의해서 이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거리가 떨어진 만큼. 그래서 실제로 이 J라는 전류 밀도가 기여하는 이 지점에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은 이 정도 크기로 A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J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선 위에 계속 J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 벡터가 어떻게 돼요? 쭉 다 더해지겠죠. 그 각각의 x', y', z'의 위치가 바뀌는 거에 의해서 r 값이 바뀌면서 그 J의 크기를 r로 나눠준 만큼 다 더해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J와 R에 의해서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폐로 전류에서 다시 한번 쓰죠. A'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4파이분의 μ 제로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부피 V'에 대해서 R분의 J 벡터 그리고 dV'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피 V'이 뭐예요? 이 도선의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부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dV' 뭐고 V'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 문제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 매우 짧은 도선 하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도선에서 매우 짧은 길이죠. 이 짧은 길이를 우리가 떼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미소 길이 dl'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프라임이 붙는 이유는 여전히 소스가 위치한 곳의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dl'이라고 했고요. 이 면적을 우리가 이 도선의 면적을 내부 면적을 S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선의 단면적 S를 가지는 그런 단면적을 생각해 보면 단면적 여기서 S를 가지는 도선을 생각해 보면 도선에서는 전체 dV'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이 값이 결국엔 뭐가 될까요? S 곱하기 dl' 그 한 값이 뭐죠? 매우 작은 길이와 도선의 요 매우 작은 dV'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미소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미소 길이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V'을 우리가 단면적 S 곱하기 dl'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체 단면적은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의 단면적인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V'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어지는 이 dV'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dV'로 우리가 dV'을 S와 단면적 라지 S와 그 다음에 dl'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전류밀도 J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저 관계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폐회로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 문제로 바꿔줘야겠죠. 얘는 이제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표현되는 이런 수식이었는데 얘를 이런 폐회로 도선을 가지는 전류에서의 그런 문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경우에 우리는 전류 J에다가 dv 프라임 이 부분이죠. 이 J 전류 밀도에다 dv 프라임을 곱한 전체 값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dv 프라임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면적 S에 dl 프라임을 해준 것과 같고요. 이 값들은 모두 뭐예요? 스칼라 값이고 얘만 지금 뭐죠? 네, 이 값만 벡터 값으로 주어지는 값이죠. 그랬을 때 이 결과를 또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우리가 J의 벡터 방향은 뭐하고 똑같아요? J의 벡터 방향은 당연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도선, 이 폐경로의 방향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dl''은 미소 길이고요. dl'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는 이 도선 방향이죠. 그래서 J' 벡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J' 벡터와 뭐가 동일하냐면 J' 벡터 곱하기 dl'은 J 벡터의 크기에다가 dl 벡터의 프라임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죠. dl 벡터 프라임의 방향과 j 벡터 프라임의 방향이 단위 벡터 방향이 동일하죠. 왜냐하면 dl 벡터라는 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의 이 페루프의 접선 방향이죠. 그 접선 방향이 결과적으로 j 벡터의 방향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j 벡터의 방향의 크기 스칼라 값만 뽑아서 놓으면 그러면 이 j 벡터의 방향 그 방향이 이 값과 같다는 것이죠. 즉 왜냐하면 여기서 j 벡터의 방향과 j 벡터의 방향의 크기 j 벡터의 방향의 크기니까 단위 벡터가 되겠죠. 이것과 dl 벡터의 단위 벡터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죠. dl 벡터의 방향 벡터, dl 벡터의 방향 벡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이해되시죠? dl 벡터, 미소 길이 벡터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류 밀도의 크기 J에 단면적 S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단면적 S에 우리가 전류 밀도 J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전류 밀도의 크기는 각 지점마다의 밀도죠. 그래서 그걸 면적으로 전체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준 S로 나눠준 것이 전류 밀도 J의 크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류 밀도 J의 크기와 우리가 단면적 S를 곱해주면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류의 총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선을 지나가는 총 전류 I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l 프라임, 벡터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이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밀도가 흐를 때 전체 전류 I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 벡터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A 벡터들의 총합, 이 J 벡터들을 쭉 다 이 부피, 이 도선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준 결과는 뭐랑 동일하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의 전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V'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V'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체 도선에 한 바퀴 도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R분의 주어지는 게 뭐죠? I 곱하기 dl 벡터 프라임이에요. I 곱하기 dl 벡터 프라임이고요. dl 벡터 프라임이란 건 뭐죠? 미소 벡터 길이죠. 미소 벡터 길이를 전체를 주어지는 페루프 C에 대해서 이 폐경로죠. 폐경로 C에 대해서 적분해 준 게 결국엔 전체 V 프라임이 되겠죠. 폐경로 C 프라임이라고 하면 전체 부피 V 프라임이 이 폐경로 위에 있는 도선의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폐경로 우리가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전류는 어때요? 이 dl 벡터 프라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 I가 바뀌지 않죠.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값이죠. R은 어떻습니까? R 값은 변할 수 있겠죠. 이 X, Y, Z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할 수 있을 거야, R 값이. 그러니까 R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전류 I는 항상 상수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μ0의 I, 그래서 C'의 R분의 우리가 dl 벡터 프라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할 게 이게 벡터인지 스칼라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폐회로 전류에서 만약에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총 지나가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전류 밀도가 아니라 이 도선을 지나가는 전류가 I라고 하면 그 전류 I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지점 x, y, z의 어떤 지점에서의 결국에는 마그네틱 포텐셜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전류, 임의의 도선의 폐회로 전류로 만들어진 이런 폐회로 전류에 대해서 전류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적으로 자석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석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주어지는 A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컬을 취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미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구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자석 밀도,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은 결국에 어떻게 구해져요? 자석 밀도 B는 A 벡터의 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벡터 필드의 컬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A 벡터 필드가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A 벡터 필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4파이분의 μ0에 우리가 C'의 R분의 dl 벡터 프라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게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건 뭐죠? 공간에 대한 결국에는 미분이 되고요. 공간에 대한 미분식이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건 뭐죠? 공간에 대한 벡터들의 적분이죠. 적분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결과적으로 미분과 적분은 순서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미분을 먼저 계산하고 적분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dt분의 dx분의 d에 이런 식이 있다. dx 이런 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프라임 여기서 이런 식이 있으면 이 미분이 안쪽에 수식으로 들어가도 되죠. x 이렇게 있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y 벡터일 수도 있고요. y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x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미분이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게 되죠. 네, 그래서 적분과 미분은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분을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의 공간의 미분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요. 4파이분의 여기서 i가 빠졌네요. μ0에 전류 i가 들어가야 되죠. 예. 4파이분의 μ0 i에다가 C'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 컬이라는 이 공간 미분은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A 벡터가 주어지면 A 벡터는 어떻게 되죠? A 벡터는 x, y, z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A 벡터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A 벡터 필드는 x, y, z에 대한 공간으로 주어질 거고요. 그 x, y, z에 대해서 정의되는 값들, 그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R과 dl 벡터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연관이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R분의 dl 벡터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예,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과값을 갖다 풀어보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컬을 먼저 풀어보죠. 컬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컬에 대해서 이 결과값은 뭐죠? 얘는 스칼라 값이고요. 이 결과는 결국에 스칼라 값이고요. 이 결과값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좀 분리시켜 볼게요. 얘는 결국에 뭐죠? R분의 dl 벡터 프라임이라는 건 R분의 1이라는 스칼라 함수에 dl 벡터 프라임이라는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곱해준 거죠.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필드를 곱해준 거, 스칼라 필드와 벡터 필드를 곱해준 결과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f와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함수 두 개의 곱에 대한 컬을 우리가 구하면 그 컬의 결과는 우리가 이거는 미분의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미분의 공식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얘는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스칼라 함수 곱하기 주어지는 G 벡터 필드를 컬 한 값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G 함수 벡터를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결과로 주어집니다. 수학적으로 얘가 항상 만족해요. 임을 이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건 어떤 벡터 필드와 그다음에 벡터 필드와 스칼라 필드의 곱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모양의 컬의 결과값이에요. 컬의 결과고요.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학적인 얘기는 A13에 있습니다. A13. 우리가 어펜딕스 13에 보시면 항상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만족한다는 것이 보여져 있어요. 부록 13 여러분들 566페이지 13번 수식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스칼라 함수와 어떤 벡터 필드 함수 두 개의 곱에 컬을 취해 준 것은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용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어진 요 적분 안에 있는 요 컬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R분의 1의 dl 벡터 프라임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R분의 1이라는 스칼라 함수에 dl 벡터 프라임의 컬을 우리가 취해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R분의 1의 스칼라 함수 결과에다가 dl 벡터 프라임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결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대신에 R분의 1, G 벡터 필드 대신에 dl 벡터 프라임이 되겠죠. dl 벡터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컬은 어디에 대한 미분이라 그랬죠? 이 결과는 A 벡터의 필드의 함수가 결국에 뭐예요? 이 A 벡터 필드의 함수의 결과는 뭐에 의한 함수죠? 이미 여기는 다 적분이 됐잖아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대한 결과들은 이 C 프라임에서 다 적분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관한 결과는 A 벡터 필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A 벡터 필드는 뭐에 대한 필드냐면 X, Y, Z 점, 이 점에 대한 결과예요. 이 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A 벡터 프라임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 공간 미분은 뭐에 대한 미분이죠? 이 델 연산자는 뭐죠? dx분의 d, dy분의 d, dz분의 d를 가지는 그렇죠? x, y, z에 대한 프라임이 아닌 x, y, z에 대한 미분이에요. 미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델 연산자는 x, y, z에 대한 연산자고요. 근데 dl 벡터 프라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dl 벡터 프라임은 이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dl 벡터가 결정이 됐으니까 dl 벡터 프라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dl 벡터 프라임은 뭐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값이 dl 벡터 프라임이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요 벡터,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죠? 얘를 dl 벡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dl 벡터에다가 j 벡터의 방향 벡터를 곱해준 거. 그걸 우리가 dl 벡터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dl 벡터 프라임은 어떤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어떤 좌표에 의해서 결정되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x, y, z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x, y, z가 어디 있건 간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어딘지가 결정이 되면 그 dl 벡터 프라임이 어떤 방향, 어떤 크기인 게 결정이 되는 거죠. 크기야 항상 미소 벡터 길이로 동일하겠지만 그렇죠? 따라서 이 미분은 x, y, z에 대한 변수의 미분인데 dl 벡터 프라임이 지금 어때요? x, y, z에 대한 공간이죠.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벡터 필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될까요? 네,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상수처럼 돼서 이 결과값은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유는 다른 공간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간 변수가 다르죠.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없어지게 되고요. 이 적분, 패루프 적분 안에 이 결과값은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레디언트의 결과값에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죠? 먼저 전류, 패루프 전류에 대해서 전류 I를 가지는 폐회로 도선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 밀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요. 자속 밀도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벡터 마그네틱 필드를 포텐셜을 구했고요. 그 값을 컬을 취해서 임의의 도선의 전류에 대한 자속 밀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자속 밀도는 4파이분의 뮤 제로의 i에 C'의 R분의 1이라는 스칼라 필드 함수값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결과 값이 벡터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dl 벡터 프라임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준 결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요. R분의 1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 R은 뭐죠? x, y, z에서 x', y', z'까지의 거리죠. 그렇게 주어지는 값이고요. 그래서 R분의 1은 여기서 R분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 값이 x x' 제곱 플러스 y y' 제곱 플러스 z z'. 네, 제곱으로 우리가 그거에 스퀘어루트 시키면 직각좌표기에서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좀 더 간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x x'의 제곱 플러스 y y''의 제곱 플러스 z z'의 제곱에 전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 컬을 우리가 구해보죠. 컬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값을 취해준 걸 구해보죠. 그러면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부터 먼저 풀어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의 이 좌표 값들을 집어넣어서 직각좌표기에서 이 결과를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델 연산자가 뭐였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델 연산자를 먼저 써보면 돼요. x 벡터 뒤에 y 벡터, 얘는 벡터죠. 델 연산자는 벡터 연산자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하라고 했죠. 이 델 연산자 위에 분명히 화살표가 있는 벡터입니다. 책에 보면 이 델 연산자 볼드체로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 델 연산자는 반드시 벡터입니다. 벡터에다가 스칼라 값이죠. 이 값은 스칼라 값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죠? R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R분의 1은 뭐였죠? 이 값이었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취해주면 결국에 x, y, z라는 단위 벡터에 R분의 1이 어떻게 되겠어요? R분의 1이 앞으로 각각 가겠죠? 가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냐면 dx분의 d에 R분의 1 x 벡터 플러스 dy분의 d에 R분의 1의 y 벡터 플러스 dz분의 d에 R분의 1의 z 벡터. 결국에 뭐죠? R분의 1이 x, y, z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스칼라 함수입니다. 그 스칼라 함수를 x, y, z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값을 x, y, z의 성분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결과값 R분의 1을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취해준 값, 그 값을 우리가 분모로 가지게 되겠네요. 분모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또 미분해준 값이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체인 룰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니까 결국에는 분모로 가면서 2분의 3승을 취해주면 되겠죠.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의 y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z 프라임의 제곱의 전체 2분의 3승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게 뭐예요? 어렵지 않죠? fx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얘를 우리가 dx분의 d 해준다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fx의 gx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f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이 값은 f의 gx의 2분의 3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승 나오고요. 이 fx의 결국에는 미분값 안에 들어있는 값의 미분값으로 우리가 이거 x라고 하죠. 미분값으로 체인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fx, g를 뺍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gx고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취해준 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분모로 갔죠. 이 값이 우리가 g 프라임 x를 또 다시 미분해 준 값이 나와야겠죠. g 프라임 x가 뭐였어요? 그게 이 안에 들어가는 값, 이 전체에 대해서 결국엔 뭐죠? 미분해 준 값이 이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되겠죠. 그 값을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요 x 마이너스 x 프라임 미분해 주니까 1이 나오니까 더 이상 미분이 안 되죠. 네, 요 결과값으로 그래서 x 벡터의 단위 성분이 주어질 거예요. x 벡터 방향의 성분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y 벡터 방향의 성분은 뭘로 결정돼요? y 벡터 방향의 성분은 뭘로 결정되죠? 다 동일하죠? 뭘로만 편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y로 편미분해 주면 됩니다. 근데 x, y, z가 모두 지금 대칭적으로 다 동일하죠, 수식이.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y-y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z-z 프라임의 제곱의 2분의 3승에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y 마이너스의 y 프라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걸 결과값을 지웁시다. 2분의 1, 2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이너스 값으로 취할게요. 네, 마이너스 값으로 취하고 여기도 이 결과를 마이너스 값으로 취하면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Z방향 벡터 성분도 동일하게 분모는 동일한 수식으로 주어지고요. 분자만 Z에 관한 수식으로 주어지겠죠. Z 프라임의 제곱을 미분한 결과값으로 우리가 Z 프라임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얘가 Z 벡터가 주어지게 되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가 쉽게 수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하기 쉽게 주어졌는데요. 이 결과값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결과값을 우리가 잠깐 쉬고 나서요. 계속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